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 대책은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 속에서 보게 되면 투자자는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촉이 빠른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령입니다. 오늘 오전에 부동산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오늘 내용 자체로만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장의 변곡점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가져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이번 정부 대책만 가지고 주절주절 떠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도 어땠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도 역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르지 않는 살무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3기 신도시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던데 진짜 없는 걸까요? 세대수만 있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오늘 정부 대책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실망을 하셨습니까? 밴드방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번 대책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재님이네요. 순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이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대책은요. 처음으로 공급과 관련된 대책을 통해서 새로운 판을 짜는, 물론 정부가 그런 목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공급 대책,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진다,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몇 개월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처음에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한 대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판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죠. 나온 게 하나도 없네. 그거는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무언가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부분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대책이 제가 부동산 대책은요. 항상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새롭게 등장하는 이번 공급 대책은 처음에 등장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언가 판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수준이지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당장 쓸만한 내용이 없다. 귀염둥이 새싹이느님, 마르지 않는 샘물님,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임대를 할 텐데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최성욱님인가요? 아직 반등을 더 하라고 용인하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했고 그냥 건설 살리기 자금 공급 목적으로 보이던데요 하고 이엔킴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대책들은 이번 대책은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공급 대책을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무언가 앞으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요. 올 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올 초에 시장 자체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악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의 3대 주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부, 그 다음에 건설사, 그리고 대중들, 여러분들이어야 되는데 올 초 상반기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사하고 일반 대중이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건설사는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PF 대출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분양이 안 된다든지 미분양 증가라든지 이런 것,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대중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 않았던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추어. 왜 그러냐면 그 전에였던 작년 중반부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관련된 규제, 조정적을 해제를 합니다. 조정적을 해제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시덥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가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계속 지나갔는데도 그 이후에도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에 어떻게 했느냐? 강남 4구를 제외한, 강남 쪽 용산을 포함한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다 풀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나아질 것 같던 상황에 1월 3일 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그때 청약과 분양권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언급이 됐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살아나는 건 정부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됐고, 생각보다 많이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회복되는 과정이 과열로 넘어가지 않게 뭔가 누르거나 뭔가 제약을 둬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거 말고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설사한테 발생을 했는데요. 건설사와 관련된 부작용이 뭐였느냐. PF 대출과 같이 여러분들 무언가 걔네들이 돌면서 자금 압박 안 받고 해야 뭔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받았던 것들을 분양하지 않고 결국 그 이후에 발생됐던 것들이 착공 물량 감소, 인허가 물량 감소라고 해서 2, 3년 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정부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부동산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옆으로 번져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얘들을 제약은 걸어야 되겠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들을 뭔가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공급의 감소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정부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수요 진작 정책을 같이 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할 거기 때문에 괜시리 뭔가 어떤 곳에 불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수요 진작 정책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서울 일부 지역들, 수도권의 일부 지역 정도만 제외하고는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 일부 잘 되는 것 말고 나머지 지역을 수요 진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 진작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진작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 번져서 퍼질까봐 그게 걱정되는 상황이니 이번에 처음에 나오는 건설사 살리기 대책, 아예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죠.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라고. 건설사 살리기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 진작을 해버리기면 건설사를 빠르게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잘못돼 버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판단하니까 일단 1차 대책으로서 건설사 살리기를 위한 판을 만든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언가 판을 까는 첫 번째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는 대중 입장으로, 부동산 투자자 입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책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흑화준이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이랑 너무 똑같은 정책을 발표해서 실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하고 너무 똑같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이제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은요, 그렇다면 무언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거기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을 가지고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보여줬던 시장 상황이 일단 조금 복잡다단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어지는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을 괜히 또 수요 진작으로 밀어넣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테니 처음 스타트는 건설사 살리기로 차근차근 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번 대책은 전부 다 판 만들기 대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판 만들기 대책 속에는 수요 진작이라고 하는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어차피 다 여러분 보시고 실망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짚고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수많은 내용 중에서 이 뒤로 가게 되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되게 내용 많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 계획 하고 난 다음에 조치 계획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볼 건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유튜브니까 제 생각을 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3기 신도시 몇 년도에 발표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쫌파님 2019년.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2019년에 했고요. 그때 빠른 시간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 3년 안에 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또다시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물량을 추가로 확충한다. 뭐 공공주택을 지금 현재 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LH공사 정신없이 바쁘죠? 바쁜 상태에서 과연 이 공공주택을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3기 신도시 물량이 진짜 이제 분양하거나 이제 착공하기 시작했을 때 물량이 확충된다. 즉, 지금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거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안 팔렸다는 얘기죠. 민간사가 안 샀다는 얘기인데 이걸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겠다. 하지만 지금 LH 정신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정신없으니까 지금 당장 뭐가 판이 깔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뭔가 판을 만들어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조금 강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역시 여러분들 그동안 수년 동안 많이 속았죠?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후보지 발표했는데 아니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3기 신도시 2019년을 발표하고 지금 정확하게 4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착공한다고 해도 3년이니까 7년이거든요. 당시에도 최소한 7년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전히 그대로 맞았어요. 정부만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후보지 발표 이것도 사실상 공급이 확대되는 것들은 의지를 보여줬을 뿐 실제 확대되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7, 8년 후의 모습 또는 4, 5년 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나는 중기적 상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면서 실망을 하셨다는 거죠. 자, 패스트 트랙 조기 공급.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단계를 굉장히 단축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되게 느리게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기 신도시 발표한 거랑 그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추진사업 공정관리. 결국 바꿔 말하면 이것도 그거죠. 패스트트랙과 뭐가 다르지 않아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공정관리를 빨리빨리 하고 뭔가 지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성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의지만 보여준 것이다. 결국 뭐냐? 투자자는요 이것들 보면서 실망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 정부가 하겠다는구나라고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예전같이 상승장 후반부에 일반인들이 엄청나게 이거 나 뒤지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일반인들은 보는 눈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지 개수를 첫 번째는 쫙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판이 완전히 깔렸을 때 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실망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민간 공급 활성화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엇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좀 답답한 내용이에요. 왜? 공공택지가 안 팔렸다는 얘기고 또는 팔렸는데 지금 인허가 받아놓고 착공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힘든 업체들 이거 전매 제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줘서 딴 데로 팔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른 업체는 이거를 살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은 만들어졌으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괜찮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 중에서 좋은 업체가 사겠죠. 그 중에 좋은 업체가 옛날에 어떤 업체가들이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분양해서 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잘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니고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빨리 이 땅을 산 애들 빨리 인허가 받고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다른 땅 살 때 너 신경 써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 내코가 석자인데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의지개소를 보여준 이것은 중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완벽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번 대책을 발표한 걸로 이번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번 대책은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선언문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가게 되면 약간의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도 솔직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가지고 길게 할 내용은 없으니까. 사업 여건 개선하겠다. 사업 여건 개선을 한다라는 내용. 계속 지금 얘기한 거랑 같이 맞물리죠. 사업 여건을 개선해도 내가 죽겠으면 건설사죠. 내가 죽겠으면 무언가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뭐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근데 인허가 신청 안 하는데 인허가 절차 개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지금이 아닌 나중에 무언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보면 더 재밌는 거 있죠? 건설 인력 확충. 건설 인력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건설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약간 연민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게 느껴지느냐? 저 공무원들 지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금융지원 강화.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잘 알려져 있는 중견기업 이상급 되는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뭔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F 보증 규모 확대라든지 PF 보증 한도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서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진짜 이것 때문에 건설사가 무너지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그 시장의 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판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건설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렇다면 이번에만 그랬던 것이냐? 아니죠. 다른 부분들을 설명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책은요. 2011년 5.1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던 실제 당시 국토해양부 자료입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지만 그때는 국토해양부였었죠.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그러면서 당시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려주도록 하겠다라는 대책이 2011년 5월 달에 나왔던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나왔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금융지원,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세부적인 내용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에도 거의 비슷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거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당시에는 미분양이 좀 심각했던 시기라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엔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건설 경기 활성화는 결국 수요 진작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요 진작이라는 것들이 같이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같이부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즉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진작 정책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올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번 상황을 봤었을 때 수요 진작 정책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과거에도 비슷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즉 건설 경기 활성화는 수요 진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에 나왔던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당시 2, 3인 가구 수요 때문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비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주택,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아파트와 좀 다른 주택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무언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과 2010년, 11년의 상황이 100% 똑같은 건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어떤 면에선 정부가 과거 사례를 뒤져가면서 무언가를 찾아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대책을 또 한 번 보게 되면은요. 뭐 중도금 대출 지원 등등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을 위해서 무언가 판을 깔아주고 만드는 형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너희네들은 들어오지 마. 니네들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건설사 너무 힘드니까 금융 쪽으로 뭔가 풀어주면서 자금 유동성 풀어주고 그다음에 뭔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요 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밖에 생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요를 진작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뭔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첫 번째 대책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을 대기시키고 뭔가 판을 만드는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들어오게끔 하는 조급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대책 속에 저는 바로 이 두 문구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라든지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라든지 이 부분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했던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 수요 진작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한번 또 올라봐야겠죠? 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3번 챕터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여기서 속마음이 나왔죠. 어떤 속마음이 나왔습니까? 아파트 공급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앞으로 지금도 줄어드는 상황이니 3, 4년, 2, 3년에서부터 3, 4년 정도 공급이 계속해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죠.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똑똑한 사람들인다. 네, 이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들 놔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을 만들고 있죠. 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판을 만들어도 이분들이 건설사 쪽에서 뭔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단기 공급이
가능한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흔히 말하는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부족한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가구인데 한 3만 가구를 딱 하게 되면 우리 80% 달성했다. 뭐 90% 달성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통계 착시 현상이죠.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아까 말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는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한시 지원하겠다. 즉 뭐냐. 건설사들 보고요. 건설사들 그다음에 또 이제 완전 영세한 중소 건설사도 있겠죠. 걔네들도 힘드니까 얘네들을 갖다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집을 살 투자자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묶여 있어요. 세금 규제 때문에.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2030 세대인데 2030 세대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소형 또는 비주택 부분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연립 다세대는 어때요? 지금 전세, 뭐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든 거죠. 안 가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을 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그리고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리다 보면 주택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택이 필요한 수량 대비 몇 %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한시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은 다들 아파트만 보고 있었는데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건설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서 이걸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수요 진작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타겟이 2030 세대를 의미합니다. 왜? 여기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어떤 느낌일까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저기 멀리 딴 데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2030을 세대로 타겟으로 한 건데 이분들이 실상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과 분양권 시장에 집중하고 있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실제로 들어가서 살기는 해야 돼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기준을 상향시켜서 자, 그러면 청약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빌라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또는 뭐 도생이나 이런 것들을 사도 나중에 청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내가 돈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들 눈에 오늘 이번 대책 속에서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비주택 부분의 수요 진작의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주택 부분의 수요 진작 차원으로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 30에서 5060까지는 지금 현재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면서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여기 보게 되면 기준 가격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 1억 3억에서 1억 3천에서 1억 6천.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정확하진 않지만 공시지가가 보통 실제 가격 대비 60%다라고 보통 얘기 많이들 하죠. 그럼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 1억 6천에 60% 정도 된다고 한다면 2억에서 한 2억 7천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겠네요. 지방 같은 경우 1억 같은 경우는 역시 한 1억 6천에서 한 2억 미만으로 움직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주택이 아파트겠습니까? 비주택이겠습니까? 비주택이겠죠? 즉 비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를 진작하는 차원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이번 상황에서는, 이번 대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책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설마 들어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마르지 않는 샘물님께서는 나중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지금의 생숙처럼.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을 할 건데, 자, 그 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차 개선을 하죠. 근데 지금 역시 분양이 잘 안 된다면은 개선해봤자 빨리 분양을 하겠지만 일부 잘 되는 서울이나 일부 지역 외에는 잘 분양이 안 되거나 또는 분양이 뒤로 밀리겠죠. 지금도 지방이 밀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판 까는데 지금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아까 처음에 봤던 걸로 돌아가서 자, 그 밖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개선 역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타임 스케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소규모 정비사업성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는 이것들이 개선이 되고 완성이 되게 되면 즉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방향성만 보여준 대책일 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좋네 나쁘네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고 제가 그동안 지켜봐왔던 바에 의하면 정부 대책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만족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대책이 하나, 둘, 셋, 넷 쌓여가면서 그 대책의 틈새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신경을 꾸준히 쓰셔야 되는데 공급 대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올 하반기와 내년도 계속해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비주택을 늘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비주택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도 문제지만 후반부에 오피스텔이 잘 된다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나 생속 분양을 했다 지금 굉장히 덜컥하고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죠. 즉 지금 건설사 살리기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수요를 그쪽을 진작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직 뭐 생수까지는 아니지만 진작시킴으로 인해서 이쪽 분야에서 숨통을 틔워놓고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용도로 여러분들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조그만 구멍을 이번 대책 속에 넣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하신 분들이 또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대책 치고는 방향성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쁜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주택 부분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하면서 주택에서 물리고 아파트에서 물리고 비주택에서 크게 당한 건설사들까지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는 이쪽으로 지금 타겟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해서 2011년 5월 1일 부동산 대책이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주택 활성화 대책,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또 뭐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면은요. 2010년 4월 1일 날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요. 그러면서 세대수 제한 완화하고 각종 제한 완화하고 하면서 이것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되게 많이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2009년 하반기 DTI 규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주춤하거나 위축되면서 당시 부족했던 공급 부족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택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2010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2010년에 주택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2010년, 11년 이때 상황이 주택을 짓더라도 분양이 잘 되는 시절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장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넘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장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던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급은 부족해요. 공급은 부족하는데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이슈 세대가 바로 1, 2인 가구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을 비주택 부분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비주택 부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것저것 완화를 하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소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역시 굉장히 젊은 세대들을 상대하면서 당시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아파트는 쉽지 않으니까 결국 새로운 주택들을 전부 다 비주택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됐고요. 당시 나타났던 현상이 소형 아파트의 급등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형의 인기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2010년 전후에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뭐 소형에 집중되고 관심도가 높았던 거는 2008년도, 2007년 후반부부터 나타나긴 했는데 당시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집중되게 만들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 또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정부가 비주택 부분에 어떤 혜택을 주어가면서 활성화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점에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외쳐온 게 역전세난을 오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전세 대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 난, 물론 이제 금리가 더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전세난이 나타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포커싱을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인허가 물량 감소, 착공 물량 감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후가 문제, 집값 오를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언론 헤드라인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집을 많이 안 사는 분위기 또는 주춤주춤하는 분위기에 이것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먼저일까요? 집을 사는 게 먼저일까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되거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 상승이 먼저일까요? 집 가격이 상승하는 게 먼저일까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잠시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전세가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완벽하게 상승도 아니고 뭐 완벽하게 하락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런 시장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얼마로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체적으로 50% 전후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2010년과 2011년,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1년, 22년 이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낮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2009년인가 그때쯤으로 전세 가격,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8점 몇인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낮았던 곳이 2012년, 13년도에 접어들면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전세 대출도 또 활성화됐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금 오늘 나왔던 9.16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은요. 정부가 건설사 살리기를 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곧바로 수요 진작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장 방향으로 방향성이 잡힐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보이지 않게 틈새를 벌려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되는 사람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전세가율의 변화와 그다음에 비주택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강하고 비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해지면서 이것을 이용한 또 다른 투자가 발생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번에 나왔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었죠. 그러면 지금과 유사했던 지난번 시대 2009년 이후에 10년, 11년, 12년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그때도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켰다고 그랬죠. 실제로 2010년 4월 달 기사인데요. 당시 전세가 상승이 그때까지 관심이 없었던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결국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입지가 좋았던 일부 지역의 오피스텔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급 부족, 그러니까 거주를 오피스텔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 나왔던 대책 지금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서 때 아닌 제목을 보시면 이게 2010년 5월 달 기사입니다. 2010년 5월 달 기사인데 이때 SBS 뉴스였던 것 같아요. 때 아닌 오피스텔 청약 열기, 즉 무슨 말이냐.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 물량은 없는데 차라리 웬만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거보다는 그렇다면 차라리 오피스텔을 가야겠다 그래서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또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오피스텔 그러면 청약을 내가 받든지 청약을 받아서 전세를 주든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피스텔 청약이 열기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건설사 입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건설사 입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죽겠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청약 열기가 별로 이렇게 뜨겁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PF 문제 생기고 막 PF 해결해주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때 아닌 오피스텔 청약 열기가 늘어나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 건설사는 오피스텔을 새롭게 지금 힘들죠.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기도 어렵고 오피스텔 부분에 청약이 열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피스텔 쪽으로 분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피스텔 쪽으로 분양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청약이 안 되던 거를 다시 한번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비주택 부분에 해당되면서 여러분들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2010년도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당시까지 관심도가 떨어졌던 소형 아파트,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자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죠. 왜 갭 투자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소형 아파트가 꿈틀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존 오피스텔 가격이 2011년 1월 달 기사입니다. 오피스텔 가격도 고공행진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분양하고 공급하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들었던 시장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2012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급증, 공급 과잉 걱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기사까지 찾아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준비를 못했는데요. 당시 오피스텔 청약 열풍과 도시형 생활주택 열풍이 불면서 그 이전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건설 경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벽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지만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13년, 14년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또다시 공급 과잉으로
박살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비주택 부분이 어찌 보면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주택 부분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번에 나온 대책 속에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이번 대책은요, 여러분들 투자해서 성공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건설사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안정화시키겠다, 진행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을 보여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요. 과거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나온 대책을 가지고 좀 많이들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망이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통해 이해하고요.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 제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와 유사한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피할 것이냐, 이것을 이용해서 투자할 것이냐, 조금 더 기다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의 포지션이 만들어지겠죠. 첫 대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주택 부문을 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비주택 부문이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가지고 돌아보고 복기를 해볼 때는 다시 한번 인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들이 또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누군가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이거 괜찮다라고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하더라도 중기 투자, 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상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거와 모르고 들어가는 거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설사 들어가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 중에서도 어떤 입지가 괜찮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장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했고 그 공급 부족하는 부분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비주택 부문을 단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대책을 지난 2019, 11년, 12년도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다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별로 볼 것이 없는 부동산 대책이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첫 스타트를 끊을 때 약간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는 예전 상황을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오늘 이 대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대책을 보겠으면 그냥 실망만 하거나 뭐 할 거 없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렇게 과거의 대책까지 보게 되면,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단기 투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중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부터 중기 시각은요. 전세가 상승 가능성과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전세가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중기, 장기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언제 매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로 물렸다라고 하면 앞으로 뭘 해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피스텔이 조금 사람들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게 매도 타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 대책은요, 판을 깔아주는 대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 속에서 보게 되면 투자자는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촉이 빠른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번에는 비주택 부문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시키려는 요소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며, 또는 이것에 물려 있거나 하기 때는 오히려 이 상황을 매도 타임으로 봐야 되며 앞으로 나온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수기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수기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어차피 저는 그런 쪽에 투자하지 않았었으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지금 생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힘든 사람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것을 풀어주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대책을 만들어내고 무언가 힘들게 투자를 해서 망가진 사람들 또는 힘들어진 사람들한테 또다시 해결책을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아닌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는요, 생수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 생수기라고 하는 부분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게 주거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건설사랑 이것들이랑 이제 싸우게 되겠죠. 건설사는 죽어도 가능하다 뭐 이런 문구를 붙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게 되면 아마 건설사들도 힘들 겁니다. 건설사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표면화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어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뭘 또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줘라고 하는 대다수의 심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봐라. 아, 이거 먼저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거 진짜 대박 터지겠네. 큰일 나겠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명분이 만들어졌을 때 생수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오피스텔, 아파텔이죠. 그게 뭐 3룸이든 1룸이든 2룸이든 간에 예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지금은 바닥난방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바닥난방이 안 됐었습니다. 왜? 오피스텔을 감히 주거용으로, 투자용으로 들어온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을 바닥난방도 못하게 하고 주택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고 굉장히 까다롭게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는 2009년, 2010년 계속 이 전후로 해서 오피스텔을 준주거로 허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기 전후로 바닥난방을 허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생수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피스텔도 아니고 주거용도 아니다 보니까 건축법 관련된 법령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로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문제가 될 때 해결해 주는 것들은 조금 더 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유튜브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생수과 지산에 대해서 절대 얘기도 못하게 했던 이유, 바로 이런 광풍에 휘말리면 뒤늦게 이렇게 후폭풍이 몰아온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 있죠? 이 정부 대책도 오늘 나온 대책은 챕터 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게 진행되는지 꼭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중간 단계에서 뭔가 또 바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제 의견을 수정할 겁니다. 왜? 시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